92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이론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고 알맞은 것을 골라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실제로 시험 보러 가시게 되면 프로그램 안에서 따로 여러분들 답안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객관식 15문제에 대한 정답을 체크하신 후에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 전제입니다. 문제에서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 없는 경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1번 재무상태표의 개정 과목은 유동성이 낮은 순서대로 배열한다. 자, 유동성이 뭐예요? 빨리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순서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재무상태표의 첫 줄에 나오는 개정 과목 현금입니다. 그럼 낮은 순서가 아니라 현금은 원래 그 자체가 현금이기 때문에 높은 순서대로 배열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1번 틀렸습니다. 2번 재무상태표에서 자산부채 자본은 총액 표시를 원칙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순액과 총액이 있는데 총액은 전체적으로 총 금액을 표시를 하는 거고 순액은 그 사이에 뭐 뺄 거 빼고 해서 나머지만 표시를 하는 건데요. 원칙은 총액이고 혹시나 우리가 뭐 상계에서 표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특례가 있다면 뭐 순액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 일부적인 것들이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총액 표시가 원칙입니다. 세 번째, 자본 항목 중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네, 크게 자본은 5가지로 구분이 되긴 하지만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이익, 이익잉여금 크게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결산일 현재 1년을 기준으로 유동 항목과 비유동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1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하니 혹은 1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하니 이런 기준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을 하죠. 1번 정답 1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상 거래를 모두 고른 것은 자, 회계상의 거래는 어떤 게 회계상의 거래인가요? 말만 했다, 구두로 표현을 했다 이런 부분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계약을 맺었을 때 1원이라도 단도 1원이라도 상대방한테 주거나 내가 받아야만 회계상의 거래가 됩니다. 영미실업은 기획 종업원을 추가로 채용하고 채용만 했어요. 근로계약서만 작성했어요. 이런 회계상의 거래 아닙니다. 니은 건물을 추가로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체결만 했어요. 아직 보증금 주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디귿 영업용 자동차 한 대를 현금으로 매입하였다. 샀어요. 그러면 회계상의 거래죠. 분계는 어떻게 할까요? 차변의 차량 운반구 대변의 현금입니다. 또한 리을 1,000만 원의 상품을 추가로 주문하였고 주문만 했어요. 아직 돈 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미음 발은 은행에서 현금 2,000만 원을 3년간 차입하였다. 자, 돈 차입했어요. 나중에 갚아야 할 의무가 생긴 거죠. 그럼 디귿과 미음 정답 1번을 회계상의 거래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리을 같은 경우에 주문을 했는데 우리가 돈은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품을 가져왔다. 그러면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 있어요.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매입금. 하지만 지금은 주문만 했지 상품을 받았다라는 말도 없고 돈을 줬다라는 얘기도 없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로 체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정보의 내부 이용자에 속하는 이해관계자로 옳은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회계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는 내부 이용자, 외부 이용자 이렇게 두 가지 정보 이용자로 구분을 하는데요. 내부 이용자는 말 그대로 우리 회사 내적에 있는 사람들, 뭐 크게는 경영자 혹은 관리자들이 될 거고, 그다음에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나 이용을 하게 된다면 근로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외부 이용자는 회사의 내적인 정보를 회사의 내적인 정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면 뭐 채권자, 뭐 정부, 고객 이런 사람들은 외부 정보 이용자로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번 고객, 2번 정부, 3번 경영자, 4번 채권자 중에서는 3번의 경영자가 내부 정보 이용자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에서 표시될 수 없는 계정 과목 볼게요. 11월 30일 상품 110만 원을 진이 상사에 외상으로 판매하고 운송비 14만 원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분개 한번 해볼까요? 판매했어요. 상품을. 그러면 대변에 상품 매출이 올 거고 110만 원. 자, 외상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110만 원 올 거고요. 자, 판매하면서 운송비 들었네요. 운반비 14만 원만큼은 통장에서 돈을 지급했대요. 보통 예금 14만 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표시될 수 없는 계정 과목 1, 2, 3, 4 중에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당좌 자산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우리 크게 자산은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구분을 했고요. 유동자산 안에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당연히 당좌 자산이고요. 보통예금 당연하고 외상매출금, 받으러움 모두 다 매출채권이죠. 외상매출금 가능하고요. 예수금은 부채입니다. 지급어음도 부채입니다. 대여금, 돈을 빌려준 건데 당기기 때문에 당기대여금도 당좌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금과 지급어음을 뺀 나머지 4개를 합한 값이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에 128만 원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저 아직 당좌 자산을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실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수험 자격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기 프로그램 딱 들어가면 계정 과목 및 정규 등록에서 왼쪽에 당좌 자산 클릭해 보시면요. 당좌 자산에 관련된 계정 과목이 쭉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서 없는 거 찾아보시면 되겠죠.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지폐나 주화, 통화와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는 통화 대용 증권입니다. 자, 1번의 자기합수표, 현금이죠. 저희가 분개할 때도 현금으로 하고 수표 자체가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뒷면에 이제 본인의 인적사항 같은 거 주민번호랑 이런 거 작성하시면은 뭐 편의점에 가든 어딜 가든 현금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1번과 동일하고요. 이번에 우편한 증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계좌번호를 알아야 계좌를 우리가 돈을 이체를 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체국에 가시면은 현금을 뭐 어디에다가 보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증서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이제 현금과 같은 그런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 번째 배당금 지급 통지표. 배당금을 받을 때 배당금 지급을 하겠다는 그 통지표입니다. 그 현금으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죠. 언제와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증권이니까 3번도 맞고요. 마지막에 있는 4번의 수입인지는 저희가 어떤 거 아시나 모르겠는데 통장 같은 거 개설을 할 때도 원래 통장 앞에 수입인지가 붙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생략이 가능하다 아니면 이미 통장에 이렇게 100원, 200원 이렇게 찍혀 있게 나오게 되는데 발행하게 되는데 세금과 공과입니다. 인지. 그거 이제 사가지고 저희가 붙여가지고 뭐 사용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사용을 할 때는 수입인지에 대한 뭐 금액을 제시를 했을 때는 저희가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인 4번 수입인지를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말재고 자산을 과소평가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7번 문제 조금 정확하게 회계를 알지 못하면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요, 다른 부분에 다르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기말 재고 자산. 이 부분을 우리가 과소평가를 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매출 원가랑 당기 순이익 부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구조 자체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구조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는 손익계산서 구조입니다. 특히 이 매출 원가는요, 기초 상품 재고액에 단기 상품 매입액, 기말 상품 재고액을 뺀 금액으로 매출 원가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건 이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과소로 신고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00원인데 이 부분을 과소로 신고했으니까 100원으로 신고를 했을 때 나타내는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상품은 다 0이라고 볼 거고요. 단기 상품 매입액은 둘 다 1,000원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럴 경우 기말 상품 재고액이 이제 정확하게 했을 경우 과소 신고를 했을 경우인데 정확하게 하면 매출원가가 500원이 될 거고요. 과소로 신고를 하면 매출원가가 900원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매출원가 자체가 어떻게 되죠? 400원만큼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게 되죠. 그러면 원래는 500원인데 900원이 되니까 매출원가는 과대로 계상이 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매출액이 2,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매출액이 2,000원일 때 원래 정확하게 한다면 매출원가가 500원이어서 1,500원만큼의 매출 총이익이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가 과소로 신고를 해서 매출액이 2,000원이고 여기에서 매출 원가를 900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1,100원만큼의 매출 총이익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단기 순이익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니라고 물어봤는데 매출 총이익 다음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나오면 거기에서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고 해서 단기순이익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아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단기순이익과 매출총이익이 동일해야 합니다. 지금 가정을 통해서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거니까요. 그럼 결국에는 400원만큼 떨어지는, 결국 과소가 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7번 문제 정답은 2번 체크를 하실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계를 계속 전공을 했었고 몇 번의 문제를 이제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예시를 들지 않아도 이게 과대 계상되고 이게 과소 계상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회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이제 회계를 배워서 내가 시험을 보겠다 하려는 분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7번. 그럴 경우에 시간을 좀 갖고 예로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정답을 유추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풀려면 다른 데서 시간을 줄이셔야 돼요. 다른 데서 시간을 줄이고 대신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곳에선 투입을 해서 정답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제가 다시 돌아온다면 7번은 정답을 2번을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내용에서 기록되어야 할 보조장부가 아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을 60만 원에 매출하고 대금은 동점 발행 당좌 수표로 회수했습니다. 자, 이런 분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당좌 수표로 내가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발행한 거. 현금입니다. 대변에 상품을 매출했으니까 상품 매출입니다. 자, 그럼 1번에 매출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장이 거래가 있을 거고 2번에 당좌 예금 출납장. 왜요? 당좌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 없는데 2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3번에 현금 출납장. 당연히 차변에 현금이 등장하니까 있을 거고요. 4번에 상품 재고장. 상품이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상품을 매출을 했다면 그 이후에 저희가 실제로 분개를 하진 않지만 기말결산 때 매출원가 분개를 하잖아요. 상품을 매출했으면 실제로 상품이 그만큼 나갈 거죠. 매출원가.
그래서 대변에 상품이 발생을 합니다. 상품이 나가서 매출을 일으키는 거니까. 그래서 상품 재고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돼요. 8번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중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기본적으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 저희가 감가상각을 합니다. 유형자산 중에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첫째가 토지고 두 번째가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안 하고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을 하는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또 다른 점은 어떤 거냐면 유형자산은 정액법이나 정률법이나 생산년 비례법 등 이런 개정 과목을 써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획을 만들어주는 분계를 한다면 무형자산은 직접상각법을 통해서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의 직접 무형자산 딱 등장을 해서 무형자산 자체를 없애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1번 보도록 할게요. 건물, 유형자산입니다. 당연히 감가상각 가능하고요. 2번 차량 문방구, 유형자산입니다. 당연히 감가상각 할 거고요. 세 번째 기계장치, 당연히 유형자산이니까 감가상각 할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임차보증금은요. 자산입니다. 제가 공장을 빌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임대차 계약을 써야겠죠. 빌려주는 사람한테. 그럼 뭘 내나요? 보증금과 매달 월세를 낼 거예요. 그 보증금은 만기가 끝나면 돌려받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자산으로 구분을 하면서 기타 비유동 자산입니다. 감가상각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9번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한 경우에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영향으로 바른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회계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자본적 지출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건물을 수리를 한 거다. 그럼 건물이라고 회계 처리를 하고 건물을 수리를 했는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한다. 수선비라고 회계 처리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자산이 증가하는 형태가 되고 수선비는 비용이 발생하는 형태가 되는 회계 처리입니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 정확하게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비용이 발생을 했다라는 건 결국 수익에 영향을, 이익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을 수리를 했고요. 100원만큼 수리를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라고 원래 정확하게 했다면 건물 100원, 현금 100원 이렇게 분계를 했을 거고 우리가 잘못 분계를 했을 경우에는 수선비가 100원, 대변의 현금이 100원이 됐겠죠. 자, 정확하게 한다면 자산이 증가를 했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감소하게 되겠죠. 자산은 감소한다. 3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자, 비용이 원래 비용은 빵원인데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비용이 100원만큼 들어간 것처럼 보이니까 수익은 1000원. 원래 비용은 0원이어서 이익이 1000원이어야 하는데 내가 1000원짜리 매출이 있었는데 비용이 안 들어가도 돼야 되는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익이 900원, 즉 100원만큼 감소하는 형태가 되니까 이익은 반대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익이 감소되는 건 당연한 이치잖아요. 정답 10번에는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개정 과목 중 재무제표상 분류기준 항목이 다른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상의 분류기준이 다른 거. 자, 1번에 예수금은요, 부채 되겠습니다. 2번에 미지급금, 부채고요. 1번의 예수금과 2번의 미지급금 모두 다 유동부채입니다. 자, 3번에 미수수익. 뭔가 수익처럼 보이지만 아직 못 받은 수익이라서 자산이에요. 우리가 나중에 받을 거니까 자산으로 처리를 해두는 거죠. 자, 4번의 미지급 비용은 비용처럼 보이지만 부채입니다. 4번에 있는 미지급 비용도요, 유동부채
되겠습니다. 11번은 정답을 3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지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주가 매출처로부터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해서 개인적 용도로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회수한 것까지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회수하여 여기까지 회계 처리를 한다면 첫 번째 현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건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다는 거잖아요. 인출금, 현금입니다. 그래서 이 1번과 2번을 더하면 사실 저 기업주가 매출처로부터 외상 매출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 저는 이제 한 번에 차변의 인출금,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구나를 저는 알 수 있지만 혹시나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은 1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2번을 한번 생각해 보셔서 연결해 보시면 아, 그래서 인출금과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 나오는 거구나를 알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차변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2번이 될 거고요. 인출금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산회계 2급에서는 지금 개인기업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개인기업은 사실 주식을 발행할 수 없거든요. 이 회사 돈은 사실 회사의 대표자 돈이라고 보기 때문에 대표자가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대신 인출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 두고 나중에 자본금과 대체를 하게 됩니다. 출자한 금액과 대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출금이라는 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전산회계 2급에서만 인출금이 출제가 됩니다. 12번, 2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항목, 수익의 이연이 뭔가요? 내년으로 수익을 넘기는 게 수익의 이연입니다. 자, 첫 번째 미수수익. 수익인데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자산이고요. 이 부분은 수익의 발생이 되겠죠. 수익의 계상, 수익의 발생. 우리가 올해 수익은 발생했지만 아직 못 받은 거야 라고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선수 수익은 먼저 받은 수익입니다. 그래서 부채예요.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년 걸 먼저 받았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할 때는 올해 건 올해 작성하고 내년 건 내년에 저희가 작성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내년 걸 올해 먼저 돈을 받은 거야. 그리고 내년으로 넘길 거야. 이게 선수 수익입니다. 부채.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수익의 이연, 내년으로 넘기는 게 되겠죠.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미지급 비용입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인데 발생은 했으나 돈만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은 비용의 계상이 되겠습니다. 미지급 비용은 부채입니다. 자, 네 번째 성급 비용, 먼저 준 비용입니다. 뭔가 비용처럼 보이지만 이 친구 자산입니다. 먼저 준 거. 내년에 발생될 비용인데 우리가 돈만 미리 준 거예요. 이 부분은 먼저 준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의 이연, 비용을 내년으로 보내겠다라는 개념의 수익의 이연과 반대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3번 정답 2번 체크할게요.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세금과 공과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 1번 적십자 회비, 2번 회사 소유 건물에 대한 재산세, 3번의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네 번째 건물 구입 시 지급한 취득세. 세금과 공과는 말 그대로 세금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고요. 14번의 정답은 4번인데 이 취득세도 세금처럼 보이지만 취득할 때 한 번만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어떤 거 구입했는지에 따라서 그 부분의 취득 원가에 포함시킬 거라고 했습니다. 건물을 구입할 때 발생된 취득세라면 우리가 세금과 공과라고 표현하지 않고 건물로 분개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세 개는 모두 다 세금과 공과입니다. 14번 정답 4번 처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2020년 말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감가상각비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장치 취득원가 1,100만 원의 취득 시기 2020년 1월 1일.
잔존가치 100만원, 내용연수 5년,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입니다. 93회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에서도 출제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액법은 여러분들 꼭 계산하는 방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취잔, 네, 이렇게 계산을 하죠. 취득원가 1,100만 원에서 잔존가액 100만 원을 빼고요. 내용연수 5년으로 안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발생된 부분이 200만 원이죠. 1,000만 원 5년으로 나눈 거니까 200만 원이 되고요. 이 부분 1년에 대한 감가상각비입니다. 계산을 한 후에 우리가 과연 이 기계상치 언제 취득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그 제가 취득 시기에 밑줄을 쳐뒀죠. 1월 1일부터 계속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1년 동안의 감가상각비를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에 200만 원 정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92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이론 부분은 난이도는 좀 중하 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거의 없었고요. 앞쪽에서 기말 재고자산 과소평가한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 이런 부분들은 회계를 정확하게 구조를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려운 부분이 없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